여러분들 오전에 제가 3.1운동의 그 준비 과정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실행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1운동의 준비 과정,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상해, 그 다음에 일본 이 세 군데에서 3.1운동이 준비됐다.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3.1운동을 열심히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네 가지 세력, 천도교,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불교 이 네 가지 세력이 힘을 합해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외의 3.1운동 준비 과정은 기독교인들이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의 3.1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천도교가 주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확산되는 과정에서 역시 기독교가 주도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얘기한다면 천도교와 기독교가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임시정부, 후속 단계입니다. 임시정부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세 번째 단계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대한민국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한다면 준비 단계에서는 기독교가 주도했고,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는 그 단계에 있어서는 전도교와 기독교가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기독교가 주도하고 약간의 대종교가 같이 참여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 실행 과정, 그 다음 후속 과정 이 세 단계로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매우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현재 역사교과서에 3.1운동 하면은 천도교가 주도하고 기독교가 불교와 같이 따라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1919년 3.1운동 직후 손병희가 잡혀갔습니다. 33명 다 잡혀갔어요. 일본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왜 3.1운동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손병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그분들이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의 응답으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3.1운동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나라 독립하는 거죠? 독립하려면은 국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인정하느냐? 파리에서 전쟁 후에 승전국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국제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는 논의가 1919년 1월에서부터 4월까지 장장 4, 5개월 동안 열렸습니다. 하루 이틀 하고 회의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미국 대통령, 영국 수상, 프랑스 수상, 그 다음에 이태리 수상, 또 일본에서 또 대표 다 같이 가가지고 여러 달 동안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회의에 한국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19년 그 겨울과 봄에 열리는 파리 강화회의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청원서를 낸 거예요.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청원서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뭐라고 선전했느냐? 외국에 있는 우리 그 조선 사람들은 국내에서 떠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국내 사정을 잘 모른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이미 1910년 이전에 미국 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10년에서 19년 긴 세월 동안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얘기다. 또 상해에 가 있는 사람들도 일찌감치 상해를 떠났기 때문에 조선 사정을 모른다. 그러니까 진짜 한국 사람들이 독립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누가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청원서를 내보내지만은 일본은 그걸 믿을 수 없다. 일본이 너무 정치를 잘해가지고 철도도 놓고 위생시설도 잘하고 학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국내에 있는 2천만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통치에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이 전 세계에 선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일본이 통치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통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독립을 하기 원한다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3월 1일 독립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
김규식 박사 우리 대표들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파리에 가서 얘기하려면은 국내에서 대규모의 독립운동이 일어나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2천만이 한마음으로 독립만세를 불러서 그 독립만세 소리가 파리에 들려야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 놓아서 온 힘을 다해서 대한독립만세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만세! 이렇게 해가지고 파리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19년 국내의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들으라고 한 것입니까? 파리에 있는 세계 대표들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선언서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여러 독립선언서가 파리로 계속 가고 있었어요. 영어로 번역해서 누가 영어로 번역해 줬을까요? 선교사들이 영어로 번역해 줘가지고 파리로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리에서 인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국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려는데 누구한테 인정을 해줍니까? 나라의 대표가 있어야 되고 나라가 이루려는 이가 어떤 나라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서 윌슨이라는 사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 윌슨이었습니다. 윌슨이 어떤 사람이냐? 장로교 목사의 아들입니다. 네? 본인이 장로였어요. 그리고 본인이 국제정치학자였습니다. 윌슨은 생각했어요. 지금 미국의 외교정책이 힘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정책이다.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정책이다. 그런데 이거 틀렸다. 미국이 위대한 나라인 것은 어려운 나라, 힘없는 나라를 도와서 독립하게 만들어줘야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줘야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윌슨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와 또 하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 민주주의.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중국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기독교화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되느냐 못 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떤 나라죠? 우리 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 선교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약간 걱정스러워요. 중국 기독교가 점점 발전하다가 지금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서 기독교를 상당히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윌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중국 대사를 누구를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중국의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존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다. 존 모트가 세계 선교협의회 회장을 지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 행정가였습니다. 미국에서 그 대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당신네들 선교지로 가라 이런 일을 하는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존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존 모트를 중국 대사로 보내려고 할 만큼 윌슨은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전파하는데 온 노력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제 3.1운동 독립만세 부르는데 독립만세를 부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우리는 자주국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금 내면 그 돈이 어디로 가죠? 지금 현재 세금 내면 어디로 가죠? 조선총독부에 가죠. 남의 나라에 돈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납세하지 말아라. 일본 조선총독부에게 납세하지 말아라. 또 그 다음에 학교 가면 그게 어떤 학교입니까? 일본 학교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는 학교 다니는 거예요. 일본 교육 시킨다고요. 학교 가지 말아라. 진짜 1919년 3월 1일 이후에 사람들은 나라가 세워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일본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정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빨리 정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독립만세라고 하는 그 소리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건국은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919년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이 당시에 나온 비밀리에 돌아다니는 그 신문
몰래 배포하는 신문에 보면은 이제 독립만세가 펼쳐졌으니까 이제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또 나라의 대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립만세만 불렀고 우리 독립시켜달라. 그런데 지금 파리 강화에서 독립시켜주려고 보니까 국가가 없어, 정부가 없어. 독립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독립만세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만들어져야 만일에 파리 강화에서 정부를 인정할 때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부가 사실 여러 정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생기고 러시아에도 생기고 그다음에 상해에도 생기고 여러 정부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서로 하나씩 합해져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성정부라고 해서 서울에서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서울에서 만들어진 정부예요. 그래서 한성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새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그 근본적인 정책은 민주주의고 정책,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대의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데 3천만에 다 투표할 수 없으니까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로 하여금 정치를 하게 하는 요즘 말하자면 대의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대표할 대통령을 집정관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을 누구를 뽑을까? 이승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나라의 대표는 이승만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러시아에서도 1919년 3월 17일 날 소위 노령정부라고 해서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얘기가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노령정부의 그 핵심 내용도 보니까 지금 세계가 바꿔져 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가 되고 있다. 파리에 가서 우리 대표는 파리에 가서 우리의 독립을 얘기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파리에는 누구 있다고 그랬습니까? 미국 대표가 있고, 영국 대표가 있고, 프랑스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태리 대표가 있고, 영국 대표가 있고, 중국도 가 있었어요. 대표로 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러시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제쳐버린 연합국이었는데 1917년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연합국에서 탈퇴하고 누구 붙었냐면은 독일 쪽과 붙고 말았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노령정부가 파리에 우리의 대표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련 편에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미국 편에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좀 어려운 내용입니까? 미국 편에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편에 쓰겠다.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만드는 국제연맹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에 세워져 있는 정부까지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을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서울에서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에서 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서울에서 정부 만들면 서울에 누가 있죠? 일본 헌병이 있다고? 그 사람들 다 잡아버리고 말아. 일 아무것도 못해. 러시아에서 임시정부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방 1910년 한일 병합되고 난 다음에 한국 사람이 어디 가서 제일 많이 살았느냐? 블라디보스톡 지방 가서 제일 많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19년 바로 2월, 3월 그 당시에 블라디보스톡을요 러시아가 지배한 것이 아니에요. 일본이 거기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얘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정부를 만들어도 일본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국에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성정부의 주장, 미국에 임시정부를 만들자. 미국 근데 너무 멀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국 상해에 딱 만들자. 그래서 상해가 중심지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19년 4월달에 상해에 본격적으로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919년 4월 11일 날 만들어져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을 중심으로 해서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상해가 어떤 지역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깥 세상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바깥 세상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바깥에 물이 들어오면 통치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상해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요, 철도가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의주로, 의주에서 북경으로, 북경에서 상해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기차 타면 상해까지 기차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남포나 인천에서 배 타고 상해로 직접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해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아까 상해 한인교회, 그 당시에는 선인이라고 했어요. 조선인이라고 해서 상해 선인교회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상해 선인교회 신자들이 상해 임시정부의 중요한 멤버들이에요. 중요한 멤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서울에서 이제 상해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누구를 보냈는지 아세요? 기독교 목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천도교가 3.1운동 일으킬 때 국내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을 해보니까 독립만세 부른다고 해가지고 독립이 될 것 같지가 않아. 빨리 우리나라의 국민의 의사가 어디로 전달돼야 되느냐? 파리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3.1운동 일어남과 동시에 파리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릴 사람을 외국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파리로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때 자기들은 영어를 알고 국제사회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선택했느냐? 기독교 목사를 택한 거예요. 목사가 누구냐? 현순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도 정동 제1교회 목사님이었던 분입니다. 목사님이 대표로 해서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아까 천도교에서 얼마를 받았다고 그랬죠? 5,000원 받았다고 그랬죠? 5,000원 가운데 2,000원을 현순이 가지고 상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에는 이미 한국 한인교회, 기독교인들, 신앙청년단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은영, 장덕수, 선우여, 김철, 또 조동호,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과 한국에서 간 현순 목사, 그 다음에 계속 상해로 왔습니다. 그래서 상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한성정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에서 정부가 만들어졌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된 온전한 정부가 아니다. 우리가 제대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때 한성정부를 만들었던 사람이 상해로 오고, 노령정부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상해로 왔습니다. 한성정부를 누가 만들었느냐? 놀라지 마세요. 또 기독교인이에요. 이규감 목사님이라고, 이분도 감리교 목사님이네요. 감리교 목사님이 주도를 해가지고 한성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한성정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민주주의 통치는 통치자가 피통치자의 동의를 얻어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뭐냐? 통치자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를 국민들이, 피통치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의를 해주고 그것이 법이에요.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면서 누가 동의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2천만, 그 당시 2천만이라고 했어요. 2천만 동포가 동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살아요? 한국에 살잖아요. 여기에서 동의를 해줘야 법적인 정당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너무 고급 강의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예. 그런데 그래서 13도의 대표들을 다 선발했어요. 그리고 13대 대표의 이름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 만들어지는 나라는 대한공화국이라고 하고, 이 공화국의 이름은 국채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정체는 대의제, 이것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세워진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대표로 있음나라를 뽑는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민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3천만의 뜻이 2천만의 뜻이 모여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2천만의 뜻이 민주주의 국가다, 독립을 원하고 독립된 나라를 민주국가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된 것이 어디냐? 한성정부에서 표현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서울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 상해에서 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중요한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전에 강의를 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았겠죠.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따라서 우리도 독립이 돼야 되겠다. 또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 나라의 교포들 가운데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그다음 일본 동경, 상해. 어디였죠? 이렇게 되면 제가 실망을 합니다. 우리나라 교포들이 그 당시에 여러 곳에 있었지만은 미국, 그다음에 일본, 중국 상해 이 세 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제일 먼저 미국이 이제 앞으로 세계는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될 텐데 그 세계는 민족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 그거 좋다. 우리 그런 나라가 되보자. 라고 제일 먼저 여기에 응답한 사람이 누구냐고 합니다. 사순지 가운데 한번 물어봅시다. 미국 교포라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국 교포. 일본 교포라고 하는 사람. 상해 교포라고 하는 사람. 미국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윌슨이 미국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윌슨이 얘기하는 얘기를 제일 먼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 교포인 거지. 거기에 단체가 뭐냐면 대한인국민회. 이것이 교포 단체입니다. 대한인국민회의 중앙 총회장이 누구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대한인국민회의 중앙 총회장이었어요. 대표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민족을 대표하게 해달라고 선출한 대표자가 누구였다고요? 아까 이승만 박사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현순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서 상해로 간 현순이라고 하는 분이 상해에 가서 나라를 만드는데 어디에 제일 열심히 정보를 보낸 줄 압니까?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미국으로. 그냥 미국에서 3.1운동이 독립운동 제일 첫 번에 출발했고 대한민국민회의에 우리의 대표가 이승만이고 그 다음에 그 실질적인 일을 진행한 사람은 안창호고 그러니까 안창호하고 이승만한테 계속 정보를 보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큰 가이드라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 민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여기에 대해서 한번 PPT 띄워주세요. 예. 여기에 보면은 4월 7일 와싱턴 4월 7일 연합통신 1919년 4월 7일에 연합통신에서 보도한 것입니다. 이때 현금 만주에서 조직된 한국 독립국의 국무경으로 선임된 이승만 박사는 오늘 연합통신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는데 독립운동의 인도자 등의 주인은 독립운동의 인도자들의 주인은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한국으로 동의를 얻음이니 예수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예수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1919년 4월 11일 날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4일 전에 5일 전에 4월 7일에 4일 전에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이승만 박사가 기자회견할 때 새로 세워지는 나라는 민주주의 예수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이걸 전보를 줬냐면 현순한테 전보를 줬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한국 사람들 독립운동하는가를 잘 연구했습니다. 일본 경찰의 보고에 의하면 이승만은 미국에 있는 한국 교포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나라를 예수교 국가와 그다음 미국 헌법을 따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되지만은 제대로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종교가 되어야 된다. 예수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온 것이
뭐냐면은 1919년 4월 11일에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헌법을 띄워주세요. 헌법을 띄워주세요. 예,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꾸는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이 헌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부터요. 위에 올려주고요. 왜 이렇게 잘못됐네? 위에 앞부분이 안 나오네? 앞부분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에는 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 우리나라 헌법 전문 있죠? 그렇지. 제일 위에를 보여주세요. 제일 위에 보면은 전문에 보면은 뭐라고 만드냐면 대한민국은 신인일치로 만들어진 나라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합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로든 박스로든 한글로든 문서를 다시 원래로 해가지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 신한민보에서 스크랩한 그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요. 그 다음 거. 예, 여기 됐습니다. 예. 이게 대한공화국 임시헌법을 말하자면 약간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순 한글로, 원래는 국한문 혼용입니다. 그런데 순 한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1919년 6월 20일자 신한민보라고 미국에서 나오는 신한민보 신문에 나온 겁니다. 대한공화국 임시헌법. 제일 위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난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개인의 문서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의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뭐라고 하라고 했죠? 예수 국가로 만들어달라.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이 헌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헌장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신인일치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나라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쭉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2천만이 전국 방방곡곡 만세를 불렀고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을 모아가지고 자주독립국을 만들고 민주주의국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그 다음에 전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나라다. 여러분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체 국민이 거기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통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2천만이 다 독립만세를 부르고 2천만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조 대한공화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화정치를 제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아까 얘기한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임시정부에서 나온 정시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지금도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따라갑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주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주. 임금이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공화국은 인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민공화국은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민공화국입니다. 인민공화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만 노동자와 농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3조에 똑같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다. 다 같이 따라갑시다. 대한민국은 남녀, 빈부, 귀천, 모든 계급을 초월한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1919년이면요 아직 미국에서도
여자들이 투표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여자들에게도 다 주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그 귀천, 양반 쌍놈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양반 쌍놈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빈부의 차별도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도 참여하고 가난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그 대동단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대동단결. 대동단결. 대한민국은 모든 계급을 부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계급을 부정합니까? 첫 번째로 봉건 계급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양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쌍놈은 무시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전통적인 생각. 이거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뭔 줄 압니까? 그 당시에 볼셰비키 공산당 혁명을 따라서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다. 여러분들 북한에서는요, 노동자와 농민 노동자와 농민은요, 그것은 출신 성분이 좋은 것입니다. 북한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열성분자가 있고, 그 다음 기회분자가 있고, 그 다음 반동분자가 있어요. 열성분자는 노동자와 농민의 자녀가 열성분자고, 그 다음에 그 기회분자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기회분자고, 그 다음 반동분자는 부르주아가 반동분자입니다. 그래서 교육받는 것도 공산당 당원이 되려면은 열성분자가 되지 않은 공산당 당원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기회분자가 돼가지고 그 기회분자들은요 중학교도 못 보내요. 그 다음에 반동분자는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모든 계급을 초론다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 계급을 다 같이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부르주아 계급. 옛날에 나는 양반이다. 그래가지고 맞아. 옛날 과거의 조선 왕조의 그 계급도 부정하고 또 공산주의식으로 노동자와 농민이 주도한 그 계급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세상이냐? 잘 사는 사람도 잘못하면 가난한 사람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하면 잘 사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이것을 초계급적 사회라고 합니다. 계급을 초월한 사회. 이것이요 계속 헌법에 여러 차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봉건 왕조도 부정하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공산주의 계급사회도 프롤레타리아 인민계급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조는 뭐냐면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서 통치한다. 응? 그러니까 마음대로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조는 뭐냐면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서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 이거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얘기냐면 소유의 자유.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도 인정하지 않냐고,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아요. 개인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서 개인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소유권은 국가가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소유권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민주주의인 거예요. 민주주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든지 아니면 그 재산 소유의 자유든지 국가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국가 권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1919년 4월 10일에 만들어진 헌법은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조는 뭡니까? 모든 인민은 선거권과 비선권을 가진다.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있어서 모든 인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양반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모든 인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이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주아 말하자면 양반 계급도 부정하지만은 노동자 농민의 계급도 부정하고 노동자 농민 가운데서도 참여할 수 있고 양반 가운데도 참여할 수 있고 부자 가운데도 참여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것이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꿈꿨던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조가 매우 재밌습니다. 신의 의사에서 건국하고 인류 문화와 평화에 기여한다. 제 처음에 전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 제일 첫 번째 한자가 크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했는데 7조는 뭐냐면 대한공화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고 인류의 문화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7조에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서 대한민국으로 인해서 인류 문화가 발전하고 세계가 평화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은 그 다음에 그 또 선포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10가지 그 조항을 얘기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의 나라의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그러니까 헌법이 전문, 그 다음에 10개 조항, 그 다음에 선포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서 인류의 문화와 평화에 기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냥 우리만 잘 살고 큰 나라 되겠다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같이 잘 살게 만든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임시정부를 만든 그분들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선포문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예수교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세계 선교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나라가 기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919년 4월 11일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죠? 정말로 아까 얘기한 첫 번째는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민주주의적인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고, 이 두 가지가 1919년 4월 11일에 만들어진 임시정부 헌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뿌리가 바로 1911년 4월 11일 이 임시정부 헌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헌장에 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통해서 본다면 1919년 4월 11일에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은 북한에 있는 조선인민공화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따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3.1운동과 임시정부를 이어온 나라는 북한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닙니다.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이 바로 이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919년 4월 11일 바로 그 헌법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억해야 돼요. 지금 정부가 1919년 4월 11일을 100주년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100주년이 되는 올해를 임시 공휴일로 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바로 그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헌법 전문과 그다음 10가지 조항과 그다음 선포문을 조목조목 알려줘야 우리나라가 정말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임시정부 만들었다 이것만 얘기를 하고 그 임시정부가 어떤 나라인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제대로 1919년 그 4월 11일 날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그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4월 11일, 4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때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다 이렇게 그 스크린으로 띄워놓고 조목조목 읽어가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죠? 임시정부 헌법에 나오고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네? 애국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나오는 거예요. 헌법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1919년 4월 11일 우리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4월 11일에 만들어진 헌법으로 다 끝난 거냐? 그게 아닙니다. 한성정부와 그 상해정부는 서로 생각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노령정부,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정부도 다시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나라를 인정해달라. 그런데 그러면 상해정부도 우리나라를 인정해달라. 그 다음에 그 노령정부도 우리를 인정해달라. 그러면 저기에서 어떤 나라를 파리에서 어떤 나라를 인정을 하겠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독립국으로 인정해달라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919년 이제 9월 달에 노령은 브라디보스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정부와 그 다음에 상해에서 만들어진 정부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산 안창호와 그 다음에 그 현순 목사, 이 두 사람이 앞장섰어요. 도산 안창호도 기독교인이고 현순도 기독교 목사고, 이 두 사람 현순이 안창호 선생이 현순 목사를 브라디보스톡에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개 되면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오랫동안 토의 끝에 1919년 9월 달에 새로운 헌법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헌법 다시 좀 보여주세요. 아까는 잘 안 나왔죠. 1919년 9월 11일에 만들어진 헌법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헌법 전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이미 3.1운동 정신과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만들어진 10개 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거 말고 이건 아까 나왔던 것이고, 제가 미리미리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때때로는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계급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를 주장한다. 소유권의 그 종교의 자유와 소유권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약간 더 보완을 한 것이 1919년 9월에 만들어진 그 헌법이에요. 안 되네요. 이것의 앞부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1919년 9월 달에 만들어진 헌법인데 어떻게 8조부터 나옵니다. 1조부터 전문부터 나와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몇 가지가 바꿔졌는데 그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삼권 분립을 명료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권 분립. 1919년 4월 달에 만들어진 헌법에는 임시의정원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만들어진 헌법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세 개가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삼권 분립.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공산주의는요 뭘 만드냐면은 그 인민위원회가 모든 걸 통치합니다. 공산주의는 삼권 분립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인민들이 모여서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인민위원회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을 만들고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재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민위원회 정부입니다. 공산주의 정부예요. 그런데 민주주의 정부, 특별히 미국식 민주주의 정부는 뭐냐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재판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삼권분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재를 누가 막느냐? 무엇이 막느냐? 이 삼권분립이 막는 거예요. 아무리 국회가 정했다고 할지라도 재판부하고 틀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가 결의했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거기에 추인해주고 이러면요 삼권분립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국회의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삼권분립은 다 각각 자기의 고유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권분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권분립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1919년 그 4월 11일 날 원래 헌법을 만들 때에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국식 그 미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의 그 민주주의를 모방하기로 한다. 그거 내가 참 안 보여줬는데 그게 있는데 그것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뭐지 신한민보가 아니라
그 일본 그 일본어로 쓰여진 문서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헌법 초안에 제일 먼저 조소왕이라고 하는 분이 조소왕이라는 분이 헌법을 기초로 했습니다. 헌법을 기초했는데 1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대한민국은 북미 합중국의 헌법을 모방하여 민주공화국을 한다. 어렵습니다. 제1조 이렇게 됐죠? 조선공화국은 아직 이때는요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초안이니까. 조선공화국은 북미 합중국의 정부를 모방하여 민주정부로 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그 만들었던 초안을 일본 경찰이 몰래 입수해가지고 자기 본국에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냐? 미국식 민주주의를 원한 거예요. 그 다음 문서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된 문서. 그 다음 문서. 예.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냐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한국은 어답트 채용했는데 뭘 채용했느냐면 1조입니다. 더 데모크라틱 거버먼트 민주정부를 채용했다. 그런데 그것은 뭘 따라서 했느냐? After death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의 헌법을 따라서 민주정부 제도를 채용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가 어떤 정부를 원했는가? 미국식 민주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식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뭐냐면 개인의 신앙의 자유와 그 다음에 그 소유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한국의 학자들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인데 이거 자유민주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이렇게 여기까지 논란하고 혹은 그 인민민주주의냐 논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원했던 민주주의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조소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헌법을 기초할 때 만들었던 내용이고 그것을 그대로 지금 따라서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헌법을 따라서라는 말만 빼놓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헌법을 따라서라는 말을 왜 뺐느냐? 4월 11일에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의회가 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기를 원했다고요.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1919년 9월 달에 만들어진 헌법은 다시 바꿨습니다. 9월 달에 만들어진 헌법, 동영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5조에 보면은 6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는 헌법 범위 내에서 임시 대통령에게 위임한다. 헌법의 범주 내에서 대통령이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 중심제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를 따른다고 했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를 따르는 것이고 미국의 삼권 분립을 따르는 것이고 미국식의 그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그 소유권의 자유를 따르는 것인데 소유권의 자유에 대해서도 보다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19년에 만들어진 헌법에 보면은 8조 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재산의 보유와 영업의 자유 같이 따라서 합시다. 재산의 보유와 영업의 자유. 재산의 보유는 재산권을 얘기하는 거죠. 영업의 자유는 뭡니까? 장사할 수 있는 자유. 국가가 함부로 장사에 상업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가 과도하게 그 개인의 그 경제 활동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조항이 1919년 거기에 나올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 시장 경제를 놔둔다고 하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원래 우리 3.1운동을 따라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어떤 나라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다음에 삼권분립을 주장을 하고 있고 대통령 중심제고 그 다음에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이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공산주의의 인민공화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가 입법사법 행정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인민재판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인민재판이라는 게 뭐예요? 인민위원회가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법도 없이 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법을 만들고 지네들이 집행을 하고 지네들이 재판하는 거예요. 이게 인민위원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법은 국회가 만들고 법에 따라서 정치는 누가 하냐면 행정부가 하고 그것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 하는 것은 사법부가 하고 이렇게 돼야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1운동을 했던 분들 그냥 어른들이 아니죠. 아주 그 똑똑한 국제 정치를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다 더 나아가지고 개인의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영업의 자유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국가가 마음대로, 왜 영업의 자유라고 하는 말을 넣은 줄 압니까? 일본이 마음대로 말하자면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억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여기 이 헌법을 만들 때에는 누가 여기 참여한 줄 압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공산주의는 거기 이전의 자유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대산권의 자유도 없고 산 소유권도 없고 영업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 대상 싫다고 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 아닌 것입니다. 인민공화국을 지향하는 그런 세력은 3.1운동의 정신과는 어긋나는 거예요. 3.1운동은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3.1운동의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신으로만 돌아가면 우리나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3.1운동 이후에 이런 대한민국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강력하게 존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민주주의를 만들어주고 독립을 누가 시켜준다고 했죠? 미국 대통령 윌슨이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큰 소리만 쳤지 실질적으로 독립을 이루어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윌슨의 그 민족 자결주의를 그 자결주의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목숨 바쳐가지고 큰 소리를 했는데 미국 대통령 윌슨이 파리 강화회담에 가보니까 영국이 식민지를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식민지를 안 내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도 식민지를 안 내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혼자고 영국, 프랑스, 일본이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그냥 윌슨이 그걸 뚫고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윌슨이 뭐라고 생각했냐? 지금 여기에서는 이 단계만 얘기하고 일단 말하자면 유럽의 식민지, 독일이랄지 오스트리아랄지 이런 나라가 가있던 식민지는 일단 해방시켜주고 체코랄지 그 다음에 그 폴란드랄지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주고 앞으로 이 문제는 국제연맹을 만들어가지고 국제연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국제연맹을 만들려면 영국이랄지 프랑스랄지 일본이랄지 이태리랄지 큰 나라가 협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양보하자. 국제연맹을 만들어가지고 약소국가를 해방시키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양보를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매우 실망했어요. 그러나 국제연맹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때 좀 희망을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도 보면은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10개 조 가운데 그 8번째 조항이 국제연맹에 가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연맹에 가서 우리가 독립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만 믿고 그 민족 자결주의를 쳤는데 미국이 사실 이제 미국이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은 조심하라.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일본보다도 더 위험한 나라가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은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미국은 이제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두 번 하면은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윌슨이 1920년에 대통령을 그만뒀어요. 그 다음에 다른 정권이 들어섰다고? 우리나라도 전 정권에 한 거 다 지우려고 그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다른 정권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윌슨이 하는 건 반대다. 그러니까 국제연합도 가입하지 않냐고. 세계 문제 개입하지 않겠다.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닭조천 개가 된 거야. 미국만 의지하고 미국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거기 한번 가입해가지고 독립해보자. 이러는데 안 되는 거야.
이때 한국의 지도자들이 가진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살살 접근해가는 소련이 접근한 거예요. 미국은 못했지만 진정한 약소민족 국가의 친구는 우리 소련이다. 그래서 소련이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상해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배고팠어요. 돈도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 대거 모스크바로 불러가지고 며칠 막 잔치라고 잘 먹이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임시정부, 민주주의적인 임시정부를 공산주의로 바꾸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임시정부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산주의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 통일령 한다고 했을 때 원래 만들어놓은 그 헌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그 애국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임시정부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련과 손잡고 소련에 돈 주고 그러니까 그 소련의 돈을 받고 임시정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많았던 거예요. 1920년대 초부터 1930년대 중순까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요. 그냥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임시정부의 그런 임시정부를 공산주의로 바꾸자. 그러면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뭐라고 그냥 중간 팔을 한다. 좌우 합작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 합작을 하자. 그래서 좌우 합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바꾸고 좌우 합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이게 김구 선생인 거예요. 김구 선생. 여러분들 그 당시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여운형이 그때 공산주의로 넘어갔어요. 김규식도 그 당시에 공산주의로 넘어갔습니다. 다 공산주의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 왜 김구가 주석이 됐느냐? 똑똑한 사람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남은 사람 김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김구가 목숨 걸고 임시정부를 지킨 거예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킨 거예요. 김구가 누구랑 더불어서 했느냐? 대체로 이승만과 더불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 조선 안창호와 더불어서 했어요. 그 다음에는 조수왕과 더불어서 했습니다. 조수왕이 임시정부 헌법을 대처본에 만드는데 기초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은 묘합니다. 1931년 30년대 초에 뭐가 벌어진 줄 압니까? 만주사변이 벌어졌어요. 일본이 만주를 먹고 만주의 일본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만주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땅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걱정을 없이 하는 거예요. 일본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될 때 같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죠? 중국 사람과 더불어서 일본과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죠? 누구를 챙겼겠습니까? 임시정부를 챙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힘들었는데 중국이 이제 일본과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임시정부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살아난 것은 뭔지 압니까? 1937년에 염려대로 중일전쟁, 중국과 일본이 정식으로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적과 악이 되는 거야. 일본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려야 돼. 장개석 정부가 일본을 무너뜨려야 돼. 이때 김구 선생이 가서 우리한테 무기를 주면은 일본 사람들과 열심히 싸워야 한다. 이렇게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임시정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1941년에 뭐가 벌어진 줄 압니까? 태평양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과 일본하고 붙어가지고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본은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은 땅만 크고 인구만 많았지. 그 당시 일본은 미국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중요한 거점을 막 융단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개석이 미국한테 SOS에서 미국 우리 도와달라. 우리 안 도와주면은 우리 그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무기만 도와줬다고. 실질적으로 도와주진 않았어요. 미국이요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거 매우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참 1950년 6.25는요 정말로 기적이에요. 미국이 순간적으로 왔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없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도 미국이 망설였고 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국이 망설였던 거예요. 미국이 전쟁 물자만 보내주지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교포들,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중국 힘 가지고 일본을 못 이긴다. 일본을 못 이기면 우리 독립 없다.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일본이 망해야 우리가 독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습격을 한 거예요. 일본이 미국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때
이때서야 미국 사람들이 일본과 본격적으로 한판을 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1941년 11월 7일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고 진주만 공격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첫 번째 맞이하는 3.1절이 뭡니까? 1942년 3.1절이죠. 이때요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다 모여가지고 독립만세 불렀어요. 이제 이겼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은 미국한테 질 수밖에 없고 일본이 지면은 우린 독립한다. 그래서 1942년 3월 1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임시정부를 인정해달라. 우리한테 무기를 주면은 우리가 일본과 싸워야 되겠다. 근데 별로 미국 사람들이 잘 도와주질 않았어요. 조금밖에 안 도와줬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은요 제2차 세계대전은 누가 싸웠습니까? 독일, 이태리, 그다음 일본 이 세 나라가 하나가 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누굽니까? 소련이 같은 편이 됐어요. 이 제2차는 참 묘해요. 저기던 나라가 같은 편인 거예요. 이제 소련이 미국과 같은 편이 된 거야. 옛날에 일본과 미국이 같은 편이 됐는데 이제는 소련과 미국이 같은 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미국은요, 미국 사람들 죽는 것 겁냅니다. 미국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요, 죽는 것 되게 겁내기 때문에 너무 전쟁을 망설여. 그런데 미국, 일본 군대 가운데 제일 막강한 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 연변에 있었습니다. 그게 관동군 사령부예요. 이 군대가 제일 센 거야. 그런데 이 군대를 무찌르지 않으면은 일본을 미국이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러려면은 육박전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 죽는 거 싫어해. 그래 미국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와 같이 트루만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관동군을 무너뜨리는 것은 소련군 극동군 사령부 브라디보스톡이 연변하고 브라디보스톡이 붙어 있습니다. 연변에는 관동군 사령부가 있고 브라디보스톡에는 소련의 극동군 사령부가 있는 거예요. 소련 너희들이 맡아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소련은 누구를 싫어했냐? 이승만 김부를 싫어했습니다. 왜 싫은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싫어하니까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그래서 미국이 생각할 때 임시정부를 인정을 하면 소련이 싫어한다. 소련의 도움을 받으려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 임시정부의 말을 듣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어요? 해방되었을 때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3.1운동, 한편에서는 3.1운동과 그 정신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과 또 하나는 이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도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도움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1945년 8월 15일 그 해방되었을 때 8월 15일 해방되기 바로 며칠 전에 소련군이 함경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오기 전에 그 8월 7일, 8월 9일에 소련군이 함경도에 왔고 미국은 언제 온 줄 아세요? 9월 8일 날 왔습니다. 한 달 먼저 소련군이 온 거예요. 그 소련군을 등에 업고 그 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 곳에 인민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아직 미국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소련군 가깝잖아요. 중앙경만 하나 건너면 소련군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막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옛날부터 있었던 공산주의 조직을 다시 재조직을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인민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이것을 막고 만들어진 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인민공화국을 만들 것인가 민주공화국을 만들 것인가 이 두 가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3년 동안 이거 가지고 싸운 겁니다. 왜 싸워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러면 어떻게 인민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절대로 남한에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공산주의에 넘겨줄 수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 나는 평생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정신 가지고 살아왔다. 난 이것을 버리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던 이승만이라고 하는 국가의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 가운데 누가 이것을 제일 강력하게 오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새로 세워지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인들이 한마음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북한에서 올라만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를 잘하는 거예요. 여기 가장 대표적인 분이 한경직 목사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 그분도
공산주의와 잘해서 적당하게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그렇게 적당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더 이상 공산주의와는 갖출 수 없다고 한 생각을 가지고 월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그 기독교인들 혹은 월남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오늘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압니까? 공산주의가 평등을 얘기하니까 좋은 세상 같지만은 나는 진짜 북한에서 공산주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젤트폰에 인민들을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재산을 빼앗고 공장을 빼앗고 토지는 농민에게 공장은 노동자에게 이렇게 해서 세상을 뒤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나라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 공산군 일개 대대보다 북한에서 내려와서 북한 실정을 보고하는 강인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남한 사람들이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948년 5월 달에 투표를 하게 된 거죠. 원래는 유엔이 남북 합해가지고 선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북한이 절대로 우리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남한만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5월 9일 날 선거를 하려고 했어요. 5월 9일 날. 그런데 5월 9일이 무슨 날이냐?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참 3.1운동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그 50 총선거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3월 1일이 무슨 요일인 줄 압니까? 토요일이야. 3월 2일은 일요일이야. 3월 3일이 고종의 장례식 날이. 그런데 3월 2일 날 그러다가 보니까 3월 2일은 주일이야. 주일을 지키려고 3월 1일 날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일이 정해진 것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3월 1일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5월 9일 말하자면 총선거, 50총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5월 9일 날 투표를 하려고 했어. 그런데 5월 9일이 무슨 날이냐? 주일날인 거야. 이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이 미군이 말이야 5월 9일 날 총선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괴계를 벌였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데 이 민주주의 정부가 주일날 선거를 한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승만 박사 미국 정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만일 5월 9일날 주일날 선거를 하면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선거 보이콧 하겠다. 이러니까 그냥 미국과 이승만 박사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연기한 것이 5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힘으로 5월 9일을 5월 10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 기독교인이 약 전체의 약 3분의 1은 못되고 4분의 1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체 우리 기독교인의 인구가 1%, 2%밖에 안 됐어요. 1%, 2%밖에 안 되는데 4분의 1 정도 됐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리고 국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국회가 개원이 됐어요. 정식으로. 그런데 이거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 뜻이 그 국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요. 국민이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국회를 하기 전에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월 30일인가 국회가 개원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50선거를 치르고 초기 재원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윤영 의원님이 목사님입니다. 이윤영 의원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기도문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이번에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안 됩니까?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 기도문의 내용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목매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새로운 나라가 세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적인 국가가 세워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무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인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증시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같이 읽어요.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러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축원하나이다. 통일을 기원했죠.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하는 민생에 좋다는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은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민족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의 평화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의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네, 쭉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것이 옛날 어쩌라가 됐을지 이걸 약간 현대어로 고쳐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면은 좋은 문장입니다. 아주 내용이 풍부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기도문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국회에서 뭘 결정한 줄 압니까? 헌법을 만든 거야. 헌법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대한민국 제일 첫 번에 만들어진 1941년 만들어진 헌법을 거의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1919년 4월 11일 날 만들어진 헌법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 상권 분립이 그대로 나와 있고, 주권은 모든 민족에게 있다고 하면 그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가 있다고 하면 그대로 나와 있고, 대통령직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 만들어진 헌법은 1919년 임시정부 헌법의 법통을 정신 그대로 이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됐죠. 여러분들, 이승만 박사가 그냥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3.1운동 때 민족의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 동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데, 취임을 하는데, 원래 취임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신실하게 국헌을 준수해서 국정을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승만 박사가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서는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넣는 것이 아니에요. 헌법에 어떻게 선서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이승만 박사 일부러 그 단어를 넣고 선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몸은 수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우리 국민들의 그 기도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감격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나라를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승만 박사가 1948년 7월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서 한 연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중요한 것 두 가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재헌국회가 기도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선서를 했습니다. 이건 다 우리 기독교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정신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꿈, 우리 기독교인들의 꿈, 새로운 나라는 기독교적인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새로운 나라는 민주적인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런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북한 싫어하는 거예요. 북한은 기독교도 싫고 자유주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비롯한 그 독재자들만 싫어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개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고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위대한 우리 3.1 정신, 임시정부의 정신이 북한까지도 가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적인 그 정책이 펴져가지고 북한에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거주의진의 자유가 있습니까? 종교 자유가 있습니까? 재산 소유 자유가 있습니까? 영업의 자유가 있습니까? 이 자유를 그 사람들에게도 줘야 3.1운동이 끝나는 거예요. 3.1운동이 끝나는 건 언제 끝나는 거냐? 우리 간동포가 3.1 정신의 근본적인 정신을 이해하고 그런 3.1운동의 그 맛을 볼 줄 알아야 3.1 독립운동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싫고 이것이 두려우니까 3.1절 기념예배를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북한이 제의했는데 북한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못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3.1운동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한다. 일본이 힘없다고 해서 약소국가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런 일본이 있으면 아시아 평화가 안 된다. 그럼 미국은 그런 일본을 제거하고 우리 한국에 독립을 줘야 된다. 이것이 3.1운동의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누가 우리나라 아시아의 평화를 해치고 있습니까? 중국이 옛날에 힘이 없었는데 자기들이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발전한다고 해서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모든 나라가 평등하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중국은 형님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중화질서예요. 이 중화질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3.1운동의 근본적인 정신은 모든 나라는 동등하고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힘으로 지배하려고 해서 한다. 중국이 한국 관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조그만한 나라가 왜 말이 많냐? 평등시키면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이 근대국가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는 일본이 근대국가의 정신을 몰랐지만 지금 중국이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중국이 아시아의 평화를 지금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독립선언서를 쓴다면 과거에는 일본의 침략 때문에 아시아가 떨었지만 지금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중국이 강대국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두려워하고 있고요. 인도가 두려워하고 있고요. 저기 중앙아시아가 두려워하고 있고요. 소련이 두려워하고 있고요. 한국, 일본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국을 보통국가로 만들어야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주의국가로 만들어야 아시아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1운동과 임정부를 얘기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3.1 정신을 계승하고 임정부의 정신을 계승하려면 두 가지. 한반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3.1절 제일 첫 번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우리는 자주국임과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북한 동포가 자주민입니까? 북한 동포 자주민이 아니에요. 김일성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주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3.1 정신의 그 정신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3.1운동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누가 지금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지금 그런 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일본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 현실적으로 위험인 거예요. 중국이 우리는 옛날부터 아시아를 우리가 지배했다. 우리가 중심 아니냐? 너희들은 변두리 아니냐? 그냥 우리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시아에서 패권을 가지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떤 나라로 전락합니까? 변두리 국가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야 아시아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3.1운동의 정신은 오늘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1운동의 근본적인 정신은 누구나 다 갖춰진 거예요. 있다고 해서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밑에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부르려고 하는 것은 봉건 시대의 정신입니다. 조금 돈 있다고 해서 직원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조금 권력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리고 이런 봉건 시대의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피해자니까 세상을 혁명으로 뒤엎어야 된다. 세상을 노동자와 농민이 주도해야 된다. 이 생각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인민계급이에요. 3.1운동의 정신 그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부자도 그 다음에 귀한 사람도 잘못하면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고 어려운 사람도 여자도 그 다음에 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면 그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힘있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 향해서 당신들 좀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 하나님 믿고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실하게 해서 이 사회의 주도적인 인물로 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희망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서 말하자면 이 사회의 주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오늘날 대한민국이 편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대동단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더 이상 뭐 지금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가진 자의 교회, 힘든 자의 교회, 혹은 거꾸로 뭐 민중의 교회 다 틀린 거예요. 모든 사람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일 정신을 계승하는 우리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나라를 바로 지켜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온 세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